유럽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분노한 유럽 사람들은 트럼프의 치가 떨린다며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전역이 미국을 외면하면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단 하나의 나라가 있었는데요. 유럽 사람들을 뒤흔든 그 나라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베를린에서 40년 넘게 건축가로 활동해온 헬가 바이만입니다. 제 나이 65세, 이제 은퇴를 앞둔 나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독일 현대 건축의 데모라고 부르지만 솔직히 그런 칭호 따위는 큰 의미가 없었어요. 평생 설계한 건물들과 받은 상들,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명성이 엄청났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왜 때문인지 항상 공허했어요. 작년 봄 국제건축포럼에 초청받아서 서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다니는 출장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본 한국의 전통 건축은 저를 깨어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창덕궁의 후원을 거닐면서 느꼈던 감정은 아직도 생생해요. 후원을 안내해 주시던 한국문화재청 김 선생님의 설명이 귓가에 음성 지원이 됐습니다. 서양 건축이 자연을 정복하고 변형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다고 하면 한국 건축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 안에 녹아드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베를린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한국의 전통 건축물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40년간 설계한 제 건물들이 너무 차갑고 무미건조하게만 느껴졌거든요. 밤새 저는 한국을 생각했고 생각 끝에 나온 결론은 내 인생의 마지막 장에 한국이란 페이지를 남겨보자였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한 달 후 동료들과의 저녁 모임에서 그동안의 제 생각을 얘기해줬어요. 나 6개월간 한국에 가서 전통 건축을 좀 연구해볼까 봐. 모두가 제 이야기를 듣고는 망부석 마냥 굳어버렸어요. 베를린 공대의 동료 교수인 마르수크가 물었어요. 헬가, 당신 미친 거야? 은퇴를 앞두고 안정을 찾아도 모자랄 시기에 왜 그런 모험을 해? 평생 설계해온 건물들보다 더 큰 가치를 한국에서 발견했거든. 저는 그때의 제 대답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동료들에게 제 생각을 전한 후 곧장 서울대 건축학과와 연락해 객원연구원 자리를 얻었고 지금 사는 아파트를 정리했어요. 제 오랜 친구들은 걱정했지만 딸 소피아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도 저를 전적으로 지지해주더군요. 딸의 지지를 품에 안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계했던 베를린 현대미술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65년 인생의 가장 과감한 결정을 내려보자 다짐했어요. 처음 접하는 모험이라 떨리긴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치 첫 건물을 설계했을 때 같은 설렘이 가득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예약해둔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습니다. 향기로운 나무 기둥과 전통미 가득한 창호지 문, 따뜻한 온돌방이 저를 반겨주었어요. 창문을 열자 북촌 한옥마을의 기와 지붕이 가득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다시금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을 미리 짐작했던 것처럼요. 한국에서의 첫 달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매일 아침에 종로 한옥마을에서 일어나서 한국 전통 건축물들을 탐방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했죠. 전주 한옥마을과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까지 마을이란 마을은 다 다니며 자료를 모아뒀어요. 특히 한옥의 처마 곡선에 담긴 아름다움과 과학적인 원리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한국 생활에 젖어 들어갈 때쯤 유럽에서 중요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보호무역 정책으로 유럽과 미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냥 정치 뉴스라고 생각했지만 딸 소피아에게서 온 영상통화가 상황의 심각성을 깨우치게 했어요. 엄마, 여기는 상황이 심각해요. 베를린 시내 스타벅스 매장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화면 속에는 스타벅스 매장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현지 뉴스에 따르면 애플 매장에서도 유사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고 일부의 과격한 시위대는 제품을 파손하기도 했대요. 여기 시위대들이 들고 있는 플랜카드 보여요?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 우리가 만드는 미래다라고 쓰여 있어요. 소비가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닌 정치적, 문화적 선택이 되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한국의 건축 철학과 기술이 가지는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건축학회 연구실에서 만난 정 교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럽에서는 미국식 건축 방식과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저희의 정체성은 하나도 없죠. 특히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더욱요. 하지만 한국 전통 건축에는 자연환기 시스템과 같은 친환경적인 요소가 뿌리 깊게 녹아 있잖아요. 이렇게 6개월간의 연구를 계속하면서 저는 한국 건축의 가치를 유럽에 알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제 마음속의 결심은 더더욱 단단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학문적 탐구가 아닌 유럽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종묘를 다시 방문했어요. 그 적막과 위험은 어느 곳과도 견줄 수 없었죠. 단순함 속에 담긴 깊은 철학을 보며 건축은 시대 정신의 반영이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유럽이 필요로 하는 건축이 무엇일지 고민했어요. 베를린행 비행기를 타기 전 인천공항에서 한국 신문을 보았어요.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기사였어요. 이 기사를 보고 제가 돌아가야 할 곳은 베를린이 아닌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는 뮌헨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뮌헨에 도착한 첫날, 오랜 친구이자 건축가인 한나의 도움으로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제 평생의 적금을 털어 바우하우스 코리아나라는 연구소를 설립했죠. 목표는 명확했어요. 한국 전통 건축의 지혜를 현대 유럽 건축에 접목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회의적이었어요. 은퇴를 앞둔 나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해 보였을 테니까요. 더구나 이름만 들어본 동양의 건축 철학을 유럽에 도입하겠다니 주변 사람들은 제가 노년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첫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텅 빈 사무실에 출근해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오후에는 건설회사와 건축사무소를 찾아다니며 제 비전을 설명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헬까, 당신의 경력을 존중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방식을 도입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커요. 독일 최대 건설회사 중 하나인 호흐티프의 기술이사가 한 말입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한옥 모형을 사무실에 전시하고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무료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처음엔 참석자가 5명 정도였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세미나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주제는 한국 전통 온돌 시스템이었어요. 바닥 난방이 유럽에도 있지만 한국 온돌의 효율성과 친환경적 측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내 마지막 프로젝트는 두 문명의 지혜를 잇는 것이 될 것입니다. 첫 세미나에서 한 이 말은 제 연구소의 모토가 되었어요. 점차 지역 언론의 관심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뮌헨 지역신문에 은퇴 대신 동양으로 눈을 돌린 건축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죠.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뮌헨 시의회가 교외 지역에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었는데 저탄소 친환경 건물을 원했어요. 제가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시의원의 추천으로 프로젝트 자문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우하우스 코리아나의 첫 번째 실질적인 기회였어요. 여기서 한국 건축의 가치를 증명해 보일 수 있다면 더 많은 문이 열릴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뮌헨 교회 커뮤니티 센터 프로젝트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문 역할이었지만 제가 제안한 한국식 자연환기 시스템과 온돌 바닥 난방에 시의회가 관심을 보이면서 주 설계자로 승격되었어요.
하지만 이론과 실제는 달랐습니다. 독일 건축 법규와 한국 전통 기술을 접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현지 건설업체들은 낯선 방식의 거부감을 표했고 자재 수급도 문제였습니다. 밤새 도면을 수정하고 기술자들을 설득하는 나날이 계속됐어요. 바이만 선생님, 솔직히 이런 방식이 독일에서 통할지 의문입니다. 현장 책임자 클라우스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유럽의 바우하우스가 전 세계 건축을 바꿨듯이 한국의 지혜도 유럽을 바꿀 수 있어요. 조금만 믿어보세요. 6개월의 공사 끝에 커뮤니티 센터가 완성되었습니다. 외관은 현대적이지만 내부는 한국 전통 건축의 원리를 적용했어요. 특히 중앙 정원을 중심으로 한 공간 배치와 마당의 개념을 도입했죠. 햇빛과 바람의 흐름을 최대한 활용하는 설계였습니다. 개관 당일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건축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새로운 건물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것은 온돌 시스템이었어요. 추운 뮌헨의 겨울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열기는 방문객들에게 신선한 경험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바닥 난방이 아니라 전체 건물의 에너지 순환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한국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이런 원리를 활용해왔어요. 투어를 진행하며 설명하는 동안 한 노부인이 따뜻한 바닥에 앉아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안락할 수가. 이게 한국의 기술이라고요? 이런 반응이 하나둘 모이면서 건축 전문 잡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독일 건축 저널은 동양의 지혜가 서양 건축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독일 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건물 곳곳을 꼼꼼히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언문이군요. 유럽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그의 한마디가 바우하우스 코리아나의 운명을 바꿔놓았어요. 언론의 조명을 받기 시작했고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제 사무실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커뮤니티 센터의 성공 이후 바우하우스 코리아나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던 연구소는 이제 직원 10명의 작은 회사로 발전했어요. 한국에서 건축을 공부하는 젊은 학생들을 인턴으로 초청했고 그들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일의 주요 방송사 GDF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은 친환경 건축의 미래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었고 저와 바우하우스 코리아나를 중심으로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국 건축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수락했습니다. 촬영은 2주간 진행됐어요. 뮌헨의 커뮤니티 센터부터 시작해 베를린의 제 옛 작업실, 그리고 한국의 전통 한옥까지 카메라가 따라다녔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한국의 장인들과 독일 기술자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담은 것이었어요. 한국 전통 건축의 지혜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해답이에요. 자연과 함께 숨쉬는 건축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도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공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입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한 말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시청률은 평균의 2배를 기록했고 방송사 홈페이지는 문의로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줄지어 선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은 건축가와 건설업체 관계자들이었고 일부는 일반 시민들이었습니다. 한국식 패시브 하우스 설계 강연 자리 남아있나요? 전화는 계속 울렸고 이메일함은 넘쳐났습니다. 특히 많은 질문이 한국의 온돌 시스템과 자연 환기 방식에 집중되었어요. 갑작스러운 관심의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주말 특별 세미나를 개설했지만 그마저도 순식간에 예약이 찼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 노인 부부가 찾아왔을 때였어요. 그들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감명받아 직접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은퇴 후 작은 집을 지으려고 해요. 미국식 대신 한국의 지혜가 담긴 집을 짓고 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 질문이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기쁘게 그들의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영향력은 독일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등 여러 나라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바우하우스 코리아나는 이제 유럽 건축계의 새로운 물결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다큐멘터리 방영 후 약 3개월이 지났을 때 독일 최대 건설 회사 중 하나인 호흐티프의 CEO가 직접 연락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자문 요청인 줄 알았는데 그가 제안한 것은 그보다 훨씬 큰 프로젝트였어요. 바이만 선생님, 우리는 바우하우스 코리아나와 함께 유럽 건축의 미래를 재정의하고 싶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계획 중인데 한국 전통 건축의 원리를 적용해보고 싶어요. 이전에 제 아이디어를 거절했던 바로 그 회사였죠.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구현하길 원했으니까요. 한국 건축의 진정한 가치는 형태가 아니라 철학에 있습니다. 외형만 모방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연과의 조화, 공간의 효율적 활용, 그리고 주민들의 커뮤니티를 살리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CEO는 제 의견에 동의했고, 우리는 협력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소식이 업계에 알려지자마자 다른 건설 회사들도 연락을 취해왔어요. 프랑스의 부이그, 스웨덴의 스칸스카 등 유럽 전역의 건설 기업들이 한국 건축 기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업들의 태도 변화였어요.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지한 비즈니스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건축의 원리를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통합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었죠. 이런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바우하우스 코리아나는 3개의 부서로 확장했습니다. 연구부서, 교육부서, 그리고 프로젝트 자문 부서였어요. 특히 교육부서에서는 유럽 건축가들을 위한 한국 전통 건축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한국 건축 전문가들과의 협력이 더욱 강화된 것이었어요. 서울대, 연세대 등 한국 주요 대학의 건축학과와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한국의 장인들이 유럽에 와서 직접 기술을 전수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바우하우스가 20세기 초 건축의 혁명을 일으켰다면 바우하우스 코리아나는 21세기 지속 가능한 건축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것은 프랑크푸르트 프로젝트 기공식에서 제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우리의 첫 대형 프로젝트는 3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였는데 한국의 마을 공동체 개념을 도입해 중앙 마당을 중심으로 집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완공되기도 전에 예약이 완료되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집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식 개인주의적 주거가 아닌 공동체를 중시하는 한국식 주거. 문화가 유럽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바우하우스 코리아나의 프로젝트들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도 관심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EU 건축위원회의 연락이었어요. 그들은 유럽 전역의 건축 기준을 재검토하는 과정에 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했습니다. 바이만 선생님, 우리는 오랫동안 미국의 건축 표준을 따라왔지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한국의 접근법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EU 건축위원회 의장 마르셀 뒤퐁의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자문 역할이라 생각했지만 논의가 진행될수록 이것이 유럽 건축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한국 전통 건축에 호흡하는 집 개념이었어요.
현대 서양 건축이 완벽한 밀폐와 인공적인 온도 조절에 의존한다면 한국 건축은 자연의 흐름을 활용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에너지 사용을 크게 줄이면서도 더 건강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었죠. 6개월간의 연구와 토론 끝에 EU 건축위원회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6년부터 모든 새로운 공공건물에 적용될 유럽 지속가능 건축 표준에 한국 전통 건축의 원리를 상당 부분 도입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특히 자연환기, 태양열 활용, 그리고 공간 배치 원칙이 핵심 요소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건축계를 넘어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졌어요. 유럽이 미국 중심의 기술 표준에서 벗어나 아시아의 지혜를 수용한다는 상징적인 선언이었으니까요. 일부 보수적인 건축가들은 반발했지만 대부분은 시대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독일 연방 건축청장 토마스 슈미트가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당신은 단순히 건축 기술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유럽이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2년 전 한국 창덕궁에서 느꼈던 그 감동이 다시 밀려왔어요. 65세에 시작한 무모해 보였던 도전이 이제는 유럽 건축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EU 한국 건축 교류 자문단의 수석 자문으로 임명되었을 때였어요. 그것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럽과 한국 사이의 건축 기술과 철학 교류를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이었죠. 마침내 제가 꿈꿔왔던 두 문명의 지혜를 잇는 다리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산 건축 자재와 기술에 의존해오던 유럽 건설업체들이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친환경 건축 자재와 스마트 건축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죠. 이것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경제적, 문화적 교류의 확장을 의미했습니다. 한국 건축의 철학이 유럽의 미래를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건축 기술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지혜였다는 것을요. 바우하우스 코리아나가 설립된 지 3년째 되던 해,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세계 건축계의 가장 권위 있는 행사에서 기조연설자로 선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그만큼 한국 건축 철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베니스의 역사적인 아르세날레 전시장에 섰을 때 제 앞에는 수백 명의 세계적인 건축가와 학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베를린의 젊은 건축가에서 은퇴를 앞둔 건축가, 그리고 우연히 방문한 한국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어 이제는 세계 건축의 새로운 흐름을 이야기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었죠. 진정한 건축은 자연과 인간,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이것이 제 연설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한국 전통 건축에서 배운 지혜가 어떻게 현대 유럽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세계 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려는 건축을 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한국 건축은 수백 년 전부터 이러한 철학을 실천해왔어요. 그것은 단순한 미학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입니다. 연설이 끝난 후 기립박수를 받았을 때 그것은 저만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 건축의 승리라고 느꼈습니다. 더구나 한국문화재청에서 온 김 선생님을 객석에서 발견했을 때 더욱 감격스러웠죠. 3년 전 창덕궁을 안내해 주셨던 바로 그분이었어요. 비엔날레 이후 바우하우스 코리아나는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미넨 본부를 중심으로 파리, 밀라노, 바르셀로나에 지부를 열었고 10명이 넘는 직원이 일하는 국제적인 연구소가 되었어요. 특히 젊은 건축가들이 많이 참여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뜻밖의 순간은 한국 정부로부터 문화훈장 수여 소식을 들었을 때였어요.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이만 선생님은 한국 건축의 가치를 세계에 알린 문화대사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의 전통이 미래의 지혜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65세에 시작한 무모한 도전이 이제는 두 문화를 잇는 큰 다리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70세가 되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은퇴 대신 제 인생에서 가장 활발하고 보람찬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도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강연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가끔 베를린의 제 옛 사무실 근처를 지날 때면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한국행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마도 조용히 은퇴해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며 살고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저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미래와 과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혜가 있어 선택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이제는 유럽의 미래를 밝히고 있지요. 인생의 황혼기에 발견한 새로운 빛,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한국에서 발견한 가치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헬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건축 방식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